네, 시사인의 김문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한학자 총재 구속에 따른 통일교 내부 움직임은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쪽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보겠는데, 자, 11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라고 하는 특검발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뉴스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은 통계학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11만 명, 12만 명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특검에서 공식으로 브리핑한 건 아니었거든요. 1차 분석 결과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고 약간 또 정치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확보했나 보다라는 게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어요. 강하게 수정된다는 정도지. 그런데 그 처음에 국민의힘이 언론 공지를 할 때는 그 명단 숫자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라고 공지를 처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의원총회를 시작을 했는데 의총에서 모두 발언으로 송호석 원내대표가 이건 통계적으로 정상적인 숫자다 라면서 11만 명을 본인이 얘기를 꺼내버렸어요. 그 순간에 기정사실이 되고. 그렇죠.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만약에 아니었으면은 보도가 잘못됐다. 그 숫자는 과도하다. 우리는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놓고 언론 카메라 앞에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정상적인 숫자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11만 명, 12만 명은 사실이 되어버린 거죠. 일단 이거가 하나가 어리석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져온 논리라는 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천만 중에 10분의 1이니까 500만 명이 당원이라고 치면은 통일교 120만의 10분의 1도 12만 명이니까 대충 이 정도 원래 있는 거다. 이 논리인 거잖아요. 상식이 없는 분들이 상식을 얘기하는 근데 거죠. 아까 일단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통일교 국내 신자 숫자가 몇인가부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20만 원 또 어떻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원 명부라는 것도 그냥 당원으로 내가 정만 걸어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또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뭐 해오려고 그냥 그 허위로 작성해서 좀 그 부풀려진 숫자인 건지 아니면 찐으로 내가 당비까지 내고 투표권을 가지고 전당대 참여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진성당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몇 명이냐 중요한 거고 그 투표권이 있는 당원 중에서 통일교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교인들이 언제 들어왔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마치 무작위 표본 샘플에서 가져온 것처럼 똑같이 10%를 대입을 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무슨 뭐 연물 외우듯이 막 중얼중얼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걸 보도하는 기자로서 참 자괴감이 많이 들고 이러려고 기자이나 생각도 들고 합니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제 결국 핵심은 그 결집된 당원들이 어떤 특정 지시에 따라 가지고 투표를 해서 당락을 바꿨냐라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지 이제 정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보도들을 종합해서 보고 그리고 특검발 뉴스들을 보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번에 한학자 총재의 구속 이후에 어떤 진술이 더 나올지 모른다라는 지점에서는 뭐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숫자와 통계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튼 조금 전에 이제 탁질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통일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도 숫자는 10년 전인가 뭐 1만 6천? 뭐 얼마? 이게 그 마지막이었던데 11만이라는 숫자가 이해가 안 되고 만약 그게 맞다면 통일교 신자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막 올렸을 가능성. 이것까지 지금 제기를 했거든요. 이러면 얘기가 좀 심해지는 거고 아무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조직적 가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법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법 문제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약간 큰일 났다 싶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숫자 자체에 대해서 약간 충격을 먹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렇게 많아? 네, 이렇게? 그렇죠. 통일교가 들어왔을 거라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던 거니까 이미 전조로.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뭐 어쨌든 여러 원래 교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거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숫자라는 게 이 정도 숫자였다고 물론 정확히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와, 이 정도면 정말로 지난 전당대회 때 이 통일교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들이 국민의힘 특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네. 좀 그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 장애투쟁이나 이런 데로 또 이선 돌리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 전당대회가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던 지금 우선 그 부분만 원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더 넓히게 될 경우에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선거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통일교만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 홍준표 전 시장이 문제 제기했던 신천지 관련된 설도 있고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를 위시로 한 특정 교인 그리고 지금은 뭐 또 전한길 씨를 비롯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커 보이는데 당장 김기현 의원이 그 당시에 총 46만 표 이상에서 24만 표 얻었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10만 7천 표 정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어떤 통일교의 11만 표라고 하는 것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투표가 양상이 바뀌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문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아주 큰 스캔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정당사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사건이긴 합니다. 어제 저희가 김현정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현정 의원 주장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의 위배다. 그리고 위헌정당이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 그거는 타당한 논리라고 보십니까? 전 정치적 구호로서는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 심판을 청구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거는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뭐 지금 여당 입장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 아닌가. 그리고 국민이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저게 정당이 맞나? 저게 그냥 여러 종교들이 국민의힘이라는 파일 하나로 놓고 서로가 이제 이권을 위해서 세력 다툼하던 곳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떤 그 특정 종교의 신도도 국민의 한 사람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신도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뭐 정교 분리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특정 종교 지도부가 어떤 오더를 내려가지고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다면 이건 얘기가 다르다. 아마 이걸 깔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 그걸 당 지도부도 알고 있었느냐. 그렇죠. 그걸 용인했냐. 혹시 실제로 유착이 이루어져가지고 통일교의 어떤 그 소원 같은 것들,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민원 넣는 거를 처리해줄 어떤 의지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는 사실은 1억을 받았네 마네보다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네. 통로 역할을 했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 1억 중에서 절반은 왕자가 쓰여 있는 보자기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 사진으로 실물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배우자가 재정국장을 했고 그 재정국장이 그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지금 발각된 것이기 때문에 왕자를 써둔 일부 현금이 권성동 의원에게 갔을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 차원의 어마어마한 스캔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 대선 경선에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과 권위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네졌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적 금품 수수 첫사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네, 뭐 증명하기 쉽지는 않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또 한학자 총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경험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 좀 몸이 죄송합니다. 안 좋았던 곳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던데요. 이제 그때부터의 어떤 진술 변화의 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가 정말 작정하고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도 하게 되죠. 기대. 그건 기대입니다. 이 수사가 잘 풀리길 바라는 그리고 기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알겠습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 얘기해서 이 얘기까지 좀 해보죠. 장외투쟁 뒤에 네.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좀 나오는 거 있습니까? 아니 뭐 비하인드 뭐 보도가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장외 집회하면서 미리 당협들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문에는 이 당협의 어떤 그 표시하는 거 외에 당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결과 위배되는 좀 배치되는 그런 구호나 피켓 같은 것들은 자제해달라고 사실은 금지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역시 성조기가 등장을 하고 윤어게인, 뭐 스탑 더 스틸, 뭐 부정선거, 뭐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온 거잖아요. 사실상 그거를 막을 능력도 없었던 거고 의지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장외 집회를 하면 할수록 처음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건데 이 윤어게인 세력들과의 결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리고 당에서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데 이게 말로는 그렇게 해도 실제로 가는 방향이 결별하는 쪽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결합하는 추세다 보니까. 아니 장외 집회를 준비를 하면서 윤 어게인 세력이 여기를 안 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국회에서 할 때만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당협에서 당원들 모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자리만 하더라도 그 국회 본관 앞에서 이렇게 당원들 단체로 사진 찍는데 거기서도 성적이 나오고 뭐 부정선거 얘기 나오고 윤호견이 막 흔들고 있는데 그거를 확장해서 대구에서 크게 한다고 했을 때 더 많이 오시겠죠. 더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져갖고 왜 찰리하고 추모까지 합니까? 뭐 그러게요. 뭐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죠. 예. 아, 뭐 그거야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다시 돌아왔네. 아무튼 심지어 또 트럼프가 한국에서 이런 추모 물결이 있다라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여러모로 우리 시대의 과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를 샤라웃 해주셨다고 확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그나저나 장애 집회 흥행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흥행 실패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막 끌어들인 거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내심은 10만 명 넘기길 기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추산 최대의 성적은 7만 명이었던 거죠. 경찰 추산 2만. 네, 원래 5만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연설할 때 더 사람이 몰려가지고 7만이 됐다라는 이제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물론 원래 모든 집회는 경찰 추산과 주최 추산은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경찰 추산 2만에 국민의힘 추산 최대 추산 7만이라고 한다면 대구에서 한 건데 당협들도 많이 동원을 했고 의원들도 70여 명 이상 간 거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성적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당협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동원을 했다고 치면 일반 시민의 참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뭐 사실 당협의 동원도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현장 인증 시작 요구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원내부 대표가 당 의원들한테 일일이 또 확인하는 소위 말하는 기강 잡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까지 나올 정도여서 그러니까 일반인의 참여만이 아니라 사실은 당내에 얼마나 이거 실제로 이제 좀 참여 열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27일에 서울에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래갖고 서울에서 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27일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만약에 대구에서 기세가 좋았으면 27일 그대로 갔겠죠. 근데 대구에서의 기세가 생각보다 좀 약한데? 그럼 만약에 광화문이든 어디든 서울에 산다고 했을 때 그럼 바로 사진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전의 광화문 집회들과 인파 규모가 바로 비교가 될 텐데 자칫하면 이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보통 이제 그 추석 연휴 시작이니까 건너뛰어야 되고 그 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런 거 원래는 이 추석 민심 밥상 앞에 이걸 올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거였지만 네. 쉽지 않은 거죠. 네, 뭐 물론 27일에 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어제 좀 파악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었는데 회행하면 이제 그게 더 큰 문제가 그렇죠. 되는 그럼 또 막 또 버스 근데 또 당협들 불러와도 문제예요. 그럼 불러와서 또 몇 시간 동안 왔는데 뭐 얼마 동안밖에 없었고 뭐 도시락이 어땠고 뭐 실제로 연설이 어땠고 또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끌려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도 않고 아무튼 뭐 국민의힘에서는 강행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달에 국민의힘이 동대구역에서 집회를 하고 그때 어마어마한 기세를 몰아서 본인들이 소위 말하는 반탄핵 집회의 어떤 하나의 구심점을 모았다라는 믿음들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요. 그때랑 비교하면 정말 인원수가 뭐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법사위 갑시다. 하루도 안 빠지네요. 충돌이. 자, 일단 두 분의 한번 그 관전평을 좀 들어보고 김은지 기자는 법사위에서 매일 연출되고 있는 이 장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도 시끄러운 법사위 뭐 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연어 술파티회에 관련되어 있는 의혹에 더 좀 관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그 부분들을 거의 사실로 확인했고 근데 검찰에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관련된 해당 검사가 나와가지고도 여전히 당당하게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검찰이 진짜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저는 이거 원내 지도부가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사실 입법청문회 일찍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간 사건 요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공전하다가 오후에 간신히 속개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더 집중해야 될 문제를 자꾸 크리고 서로 간에 고성만 오가는 식으로 이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됐잖아요. 네. 일사부재의가 있잖아요. 간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간사. 예, 예. 근데 그게 그래서 저희도 알아봤는데 네, 어떻게 된대요? 이 건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국회에서도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하긴 표결은 전례가 네, 그러니까 간사 자체는 원래 표결한 적이 없었던 건데 이거를 그렇죠.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표결로 처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 안건이 여기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회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구멍이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한번 끝난 거다. 이제 나경원은 이번 회기 동안에 못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데려와라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 건은 원래 애초부터 그 원칙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언제부터 간사를 표결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돌입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냥 같은 공방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짚어봅시다. 국민의힘은 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그러니까 시키려고 했고 지금도 굽힘이었는가? 그걸 짚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밀리기 싫은 거죠. 이게 감정 싸움이에요. 더 이상 뭔가 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 왔을 때도 사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하게 쥐고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해 준 거죠.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간사가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 간사를 선수도 좀 그렇고 급을 좀 맞춰주고 파이터를 안 쳐야 그래도 추미애 위원장하고 좀 이렇게 대거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계산이 있던 거라서 모두가 피해 다녔어요. 법사위 새 간사를 못 구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계속 전전긍긍했단 말이야. 이 사람도 싫다 그래, 이 사람도 못하겠다 그래, 바꿔줄 사람도 난 못 돌아간다 그래. 그래서 지금 엄청 헤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그 이제 1박 2일 갔을 때 나경원 의원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나경원 의원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첫 번째로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이 안 된다고 해서 대안이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법사위 간사 또 구해야 되잖아요. 새로 할 사람이 없다. 네, 할 사람이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국회 관례상 어쨌든 간사 선임은 어쨌든 각 당이 정하면은 그냥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표결에 의해서 부결되고 물러나는 사례가 생기게 되면은 앞으로도 모든 상임위원회 사실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그 국민의힘 간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임명하고 말고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밀릴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가 주요 전장인데 여기서 밀리게 되면 앞으로 좀 밀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들이 겹친 데다가 지금 이미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서로가 그러니까 막 아무 말들이 서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사실 뭐 초선 의원 비하 발언부터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터져버리는 거죠. 근데 나경원 의원이 파이터인가요? 본인은 파이터라고 자처하고 있죠. 아 본인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파이터다 이렇게. 처음에 나경원 의원 이 법사위 간사 됐을 때 본인 상당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당할 줄 모르고. 내 전투력이 말렙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사실 이제 다음에 결국은 여러 가지 행보를 염두에 두고 이 위원장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어제만 뭐라고 하면 예,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 국회의장입니까? 지금은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제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그 추미애 의원이 그 경기도지사 지방선거를 나가는 걸 염두에 두고 나경원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차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이 돌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바치 돈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호사가들이 특히 여성 중진 의원들을 붙이는 식으로 특히나 구도를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연장선으로서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요. 여튼 사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본다면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경기도라고 하는 곳은 민주당 경선이 더 치열한 곳이긴 합니다. 사실 본선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요새 표밭 상황들 때문에. 그럼 더욱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층한테 더 입맛에 맞는 행보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상황에도 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오빠라고 한 발언은 의도된 발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의도를 제가 물어보진 못했지만 사실 뭐 오빠라는 발언이 뭐 그렇게 좋은 발언이었는지 대해서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감정적으로 긁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추미애 위원장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 때문에 청문회도 못 하고 막 둘러싸고 막 이 고성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의사 진행도 안 되고 뭐 경고하는데 경고도 안 들어 때라고 것도 안 들어 위원장도 사실 면이 서야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러니까 터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선을 넘는 발언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그러니까 법사위 내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원래 간사 선임권도 지난번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랑 송원석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합의를 할 때 간사권도 원래 같이 처리하는 거였거든요. 나경원 간사도 그냥 인정하고 가장적으로 정리가 됐던 거였는데 이게 어그러지면 다시 터져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쨌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의 그 어쨌든
이해충돌 관련 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의원으로서 법사위원 있을 때도 본인 재판 관련한 것 때문에 스스로 사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전례가 되게 좋은 전례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어떤 상식을 보여주는 선으로 해서 국민의힘도 한 발 좀 물러서고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서가지고 다른 간사를 통해 가지고 빨리 임명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야 심사를 하든 토론을 하든 싸우든 어쨌든 입법청문회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새끼를 빠져가지고 뭐 추미애 위원장, 나경원 간사 희망자 이런 거 빼고 희망자. 간사 희망자. 아직 간사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간사가 못된 거죠. 처음 보는 단어긴 하네요. 그죠. 간사 근데 내정자. 여야 법사위원들의 그 업무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법사위요? 네. 저는 사실 그 여당은 잘 모르겠는데 야당은 야당은 법사위가 진짜 기피하는 상임위가 됐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그렇죠. 다들 가기 싫어하죠. 과방위도 그렇다면서. 과방위도 비슷하죠. 네. 그러면 여당 현안이 의원들.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 글쎄요. 여당은 뭐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쟁점 법안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예산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상임위를 선호하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나 이제 하반기 원내 구성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요새는 그런 인센티브보다는 언론에 더 주목받으면서 지지층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소구할 수 있는 것들이 나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민주당으로서는 꽤 괜찮은 상임이죠. 여기서 이제 하반기라 하면 총선을 즈음해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4년 중에서 2년 이렇게 그렇죠. 상임위를 배정받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토위라든지 뭐 교가위라든지 교육이죠. 이런 상임위들이 상대적으로 이게 특히나 시골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농수산 관련된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의정 보고를 보면 맨 위에 올라가는 게 그거잖아요. 유치. 그렇죠. 뭐 해왔다. 예산 못 이거니까. 따왔다. 이런 거다 근데 보니까. 법사위는 상대적으로 그런 예산을 따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한 곳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카메라 그리고 언론의 집중, 특히나 지금 뭐 다음 주에 당장 조희대 청문회가 열린다고 할 경우에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관심이 초집중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밥상에 올라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제 그 이른바 띠지 청문회 열렸잖아요. 뭐 새롭게 나온 건 얘기 거의 없죠. 네, 새롭게 나온 건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답변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역시 기억이 안 난다. 수사관들은. 다만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이 처음으로 네. 이제 공개석상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켜켜이 발언이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중요한 증거나 증언이 나왔을 때 배치되는 행위와 말들이 있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에 한참 공전을 해가지고 시작을 늦게 해서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질문들이 잘 주고받아지진 않았다는 점이 아쉽긴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30일에 청문회 열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시키겠다 이거에 지금 민주당의 계획이잖아요.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뭐 지기현 부장판사도 지금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또 다른 대법관들도 함께 채택이 되어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전략을. 우선은 이 아젠다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회동설과 관련돼 있는 지난주가 아니었나요? 또 회동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일정 부분 잠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안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적인 측면이 있다. 그 파기환 송신과 관련돼 있는 그거에 본질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회동보다는 그 파기환 송심의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겠다라는 계획이긴 한데요. 그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이른바 회동설의 출구로 그러니까 이걸 삼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으로선 그런 모습인 거죠. 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기에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입법 청문회도 그렇고 이런 청문회들이 생각보다 어쨌든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또 중간에 어깃장 놓고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끼리 이렇게 할 텐데 여당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질문들을 잘하고 뭔가 새로운 걸 끌어낸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여론의 반전이 좀 있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도 많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잘 준비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이제 파기환송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굉장히 좀 문제적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파헤쳐야 된다라는 점들을 잘 짚어주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김은지 기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의 본질 자체가 회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보다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당시 조치가 적절했던 거냐,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사법부가 독립돼서 제대로 판단한 게 맞느냐,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짚고 넘어갈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이게 그냥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서를 제기한 민주당이 역공 쪽으로 좀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게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래저래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엄청 난리치고 있고 엮여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청문회가 진행되면 좋을 텐데 이게 오히려 더 말려들 가능성도 좀 있다. 잘못하게 되면은.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과 자질, 어떻게 보면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자신들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판이 될 수도 있다. 알겠고요. 그 회동설에 대해서는 기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발탄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애초부터 그 유튜브를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헛발질한 게 한두 번이 아니 아니잖아요. 근데 네. 서영교 의원은 나중에 추가로 주장한 게 그것만이 아니라 뭐 박근혜 정부 때 민정 라인도 거의 네. 똑같은 그렇죠. 얘기를 그게 했더니 중요한 거죠. 이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이제 말씀처럼 뭐 해당 유튜브를 떠나가지고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정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소수로 줄여지게 되고 누군지 예측 가능한 사람들의 범위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소위 말하는 뭐 의원들이 취재를 한다거나 해서 좀 팩트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부작위는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이 되는 건 자기입니다. 회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할 수 없어요. 회동을 했는지를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증명이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 유튜브에서는 처음부터 이거는 보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풍문, 물론 제보는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제보기 때문에 일종의 썰을 푸는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공적인 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신뢰감이 있는 어떤 검증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고,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는 거쳤다고 하는 거니까. 검증이 되는 게 그 지난주 금요일에 홍익표 전 의원이 여기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한덕수 전 총리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냥 대법원장이니까 차량 운행 일지가 있다. 음. 그러니까 운행 일지만 대조해 보면 금방 나온다 이 얘기는. 그 얘기 했거든. 아주 심플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9월 30일 날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회동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의혹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단순히 그냥 안 했다로 끝날 게 아니라 입장문 띡 내고 말 게 아니라 당사자든 대법원이든 명징하게 이것들을 해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차량 운행 일지를 뭐 아무나 저 좀 주세요 하면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사실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오기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상황이 익어서 이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요. 아무튼 근데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대엽 처장이 이제까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원장 이런 인사들이 지기현 부장판사라든지 그리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리해서 나와서 입정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한 명 늘린다고 했고, 그다음에 어제는 만약에 항소심 올라온다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심리 재판부 둔다고 그랬고, 그냥 이걸로 가자 이 얘기인 거죠, 법원 얘기는. 이거에 대한 뭐 평가는 좀 어떻게 나오던가요? 뭐 당장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더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명 가지고 속도가 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추진을 할까요? 두 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때 얘기한 걸 보게 되면 추진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방향성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전부터도 이 내란 전담 이 특별재판을 설치하는 게 당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약간 명확하게 좀 선을 안 그어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점도 약간 묘하게 거리두는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또 김병기 원내대표 그렇다고 막 완전히 이거에 배척하거나 하는 건 또 아니라서 당론인 듯 당론 아닌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도에서도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로지 이거는 그 실무적인 부분인데 네. 설치법이 만들어진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법관 추천위부터 꾸려야 되고, 그죠? 하면은 올해 다 가요. 근데 뭐 내년 1월에 지금 윤석열 전 때는 구속 기간 만료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용인하면서 갈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개혁안 관련해 가지고는 언론개혁안과 함께 11월 달 정도에 다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넘기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당장 지금 9월에는 어려운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 재판부가 속도를 좀 내길 바라는 메시지라는 식의 이른바 해석도 하는데요. 그렇죠. 압박용이냐. 예.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하죠. 사법부의 또 그런 압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 윤석열 씨 구속 만료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또다시 풀려나는 그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반드시 재판을 마무리하거나 혹은 지금 다른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기현 부장판사를 판사에 대한 어떤 불신을 보내는 주된 이유가 구속 취소 결정이잖아요. 근데 하여간 뭐 동기가 보든 이제 결과적으로 만약에 입법이 돼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가 결국은 충돌하는 거 아니냐. 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는 이 민주당의 이야기들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둔 건 맞는 거죠.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 불신도 그렇죠. 너무 심각한데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재판 좀 빨리 해볼게, 잘 해볼게라고 이런저런 그 조치를. 당위성은 여론의 네. 호응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법원도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라고.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했을 때 국민적 여론이 뭘 그런 걸 하냐 이런 거였으면 사법부가 꿈쩍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요구하는 그 것을 말은, 크니까. 그 말은 맞죠. 네.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선을 이 정도면 됐다고 이제 한 발 빼느냐, 더 나가느냐 이 문제가 지금 딱 어떤 그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윤석열 씨 재판을 들어가는 법조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새 관심이 확실히 줄어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기자도 적고 그리고는 뭐 들어오는 시민들의 감도 좀 이제 느슨해져 있는 물론 이제 참여연대라든지 민변이라든지 군인권센터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긴 한데요. 그게 상대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대응했던 야당 시절의 행태들을 보면 네, 의원들 혹은 뭐 민주당 그 당직자들이 돌아가면서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기록해가지고 공유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내란 재판에 관련해서 공중전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가지고 얼마나 이제 역할을 하면서 감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걸 의아하다라는 식의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시에 공중전만이 아니라 가서 재판 모니터링을 돌아가면서 꼭 네네. 의원이 아니더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요. 그게 또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건데. 예. 예,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꼭 이번 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기상천외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가는 차원에서 이번 윤석열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해서 법적으로 제도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조만간에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천외한 일이 아니라 기괴한 일. 기괴한. 예.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없어야죠. 아, 그날만 생각하면 예, 헬기 소리 듣고. 없어야죠. 예. 예. 네, 그날 밤에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